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80이 넘은 김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더는 혼자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지혜로운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말을 하면서도 많이 답답하네요. 좋은 방안을 알려주시면 올 한 해 운수대통하실 거예요. 제가 늦게 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귀하게 키운 늦둥이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명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든 것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지요. 아니, 어쩌면 그때가 시작이 아니라 인내심의 마지막 방아쇠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절이 되기 전날, 며느리 혜인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아파요. 기침도 심하고 몸살 기운이 있다면서 제 아들 현우와 손주들만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금이야 오기야 하는 아들 내외인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이고, 쉬어라. 현우한테 전화시키지. 왜 내가 전화까지 하니 많이 힘드니.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코로나 검사도 했는데 음성이긴 한데 그래도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아이들한테 옮길까봐 걱정되고 애들이랑 애기 아빠 먼저 보낼게요. 저도 최대한 가고 싶은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안 좋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거짓이었다는 걸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또 한 번 속아 넘어간 거였지요. 현우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큰손주 민준이가 저에게 달려와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아파서 많이 걱정됐어요. 어제는 아이의 침대에서 못 일어날 정도였대요. 그 말을 들으니 약간의 찝찝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안쓰럽기만 했지요. 평소에도 건강이 약한 편이라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영자 씨가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발리에 있더라고요. 며느리 아파서 차례 음식 하느라 병나게 생겼다면서. 아픈 건 아닌 것 같던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 딸이 핸드폰에 자랑으로 올라온 사진 봤다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영자 씨 딸은 며느리의 친구였고 저희는 아들 결혼식에서 친해져서 간간히 연락하는 사이였어요. 영자 씨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아픈지 알고 아들과 손주 줄 간식부터 차례상 장까지 보고 하루 종일 나물과 전을 만드느라 고장난 몸을 이끌고 숨도 못 돌리고 있었는데 발리라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발리라뇨? 민족 대명절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게다가 거짓말을 한 거라니 정말 괘씸했습니다. 영자 씨에게 사진 좀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받은 사진은 아주 과간이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혜인의 사진. 설날 당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명절 차례상 차리느라 몸살이 났어. 온몸이 쑤셔 잠도 못 자던 그 시간에 저렇게 해변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웃고 있었다니요. 귀하다 생각한 그 예쁜 얼굴이 너무 얄밉고 화가 나는 얼굴로 보이더라고요. 밤새 눈물을 흘리며 고민했습니다.
과거의 서러웠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결혼 초기부터 수많은 경고 신호가 있었는데 제가 눈을 감아버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7년 전 혜인이가 처음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만 해도 얼마나 기대가 컸습니까?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다니는 똑똑하고 야무진 며느리. 주변에서 모두들 부러워했었지요. 하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부터 혜인이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전통을례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구시대적이잖아요. 처음 전통을례를 제안했을 때 혜인이가 한 말입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전통을례를 지켜왔고 큰 며느리도 당연히 전통혼례를 했는데 말이죠. 서양식 결혼식이 더 예쁘고 하객들도 더 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전통혼례는 너무 지루하고 형식적이잖아요. 결국 혜인이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서양식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때 현우가 혜인이의 편을 들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어머니,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너무 고집하지 마세요. 그때부터였을까요? 혜인이가 우리 집안의 전통이나 관습을 하나둘씩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 패백 음식도 전부 뷔페 업체에 맡기더니 그나마도 간소화하자고 했습니다. 패백절도 대충 몇 번 하고 끝내버렸죠. 어차피 형식적인 건데 뭐 그리 까다롭게 하시나요?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할 때는 더 심했습니다. 시댁과 너무 가까우면 불편하다면서 일부러 멀리 집을 알아보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친정 근처로 가고 싶다고. 결국 교통편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만 그때 혜인의 속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시댁은 멀수록 좋다고 했다. 너무 부담 가지지 말아라 라고 제가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까지 했었어요. 주말마다 찾아뵙겠다던 약속은 채 한 달도 못 가 깨졌습니다. 매번 피곤하다, 약속이 있다, 야근이다. 핑계는 끝이 없었죠.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어 하더니 명절 외에는 발걸음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혜인이가 첫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관계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제 오산이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시댁 방문은 뜸했습니다. 입덧이 심하다, 몸이 무겁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친정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녀오면서 말입니다. 어머님, 친정엄마가 임신했을 때 입덧하던 비결을 잘 알아서 그래요. 어머님도 이해해 주세요. 이해. 이 말을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혜인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친정어머니가 산후조리를 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돌아온 대답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머님은 너무 옛날 방식이세요. 저는 현대적인 산후조리를 하고 싶어요. 친정엄마는 제 성향을 잘 아시니까. 그렇게 첫 손주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3주를 보내고 바로 친정으로 가더니 그곳에서 100일까지 지냈습니다. 저는 손주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죠. 어머님, 아기가 아직 너무 어려서 면역력이 약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어머님, 아기가 낯을 많이 가려서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예방접종 일정이 있어서 이번 주말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핑계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민준이가 100일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시댁에 오게 되었는데, 그날도 혜인이는 2시간 만에 돌아가겠다고 하더군요. 아기가 낯선 환경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소아과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이 낯선 환경이라니. 그때 100일 축하한다고 놀러온 큰며느리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때는 달랐죠. 첫애 낳고 친정에서 3일만 있다가 시댁으로 왔었는데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시대가 변했다는 말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 하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민준이가 100일이 지나고 돌이 되어가는 동안 혜인이의 육아 방식은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아기에게 이유식을 시작할 때도 제가 해주겠다고 했더니, 어머님, 요즘은 이유식도 전부 영양사가 연구해서 만든 제품으로 먹여요. 집에서 하면 위생도 걱정되고 영양도 불균형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제가 손주를 안아주려고 할 때면 손 소독부터 하셔야 해요. 라고 하더군요. 마치 제가 무슨 세균 덩어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래도 참았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는데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혜인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돌이 지나고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제가 손주를 귀여워해서 과자 하나 사주려고 하면, 어머님, 과자는 안 돼요. 저희는 되도록 설탕을 안 먹이려고 해요. 충치도 생기고 아이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장난감을 사주려고 해도 매번 제지당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교육 방침이 있어서요. 몬테소리 교구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장난감은 아이 발달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손주를 한번 안아보는 것조차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제가 아이에게 해로운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대하더군요. 민준아, 할머니가 안아볼까? 어머님, 지금 낮잠 시간이에요. 아이 생체 리듬이 깨져요. 그러다 둘째 서윤이가 태어났을 때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의 6개월 동안 시댁 방문을 거부하더군요. 어머님, 큰애가 동생을 질투할 수 있어서 조심스러워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니 형제간 적응 기간이 필요하대요. 그동안은 되도록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하지만 친정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녀오는 게 보였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친정에서는 아이들과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지. 그러던 어느 날 큰며느리 영숙이가 절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영숙이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혜인 씨를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젊은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요즘 혜인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영숙이는 한숨을 쉬더니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 어머님 생신 때도 그랬잖아요. 저희 모두 모여서 축하드리려고 했는데 혜인이는 아이들 학원 스케줄 때문에 못 온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친구들이랑 펜션 잡아서 놀았더라고요. SNS에 사진도 올렸던데. 영숙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그동안 참았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작년 추석 때도 그랬어요. 아이들 독감이 걱정된다면서 시댁에 나눴으면서 친정 식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다녀왔잖아요. 그것도 모자라 인스타그램에 가족 여행 최고라고 올리고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제서야 제가 몰랐던 일들도 하나둘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사 때 갑자기 민준이가 열이 났다며 못 온다고 했던 날, 사실은 친구들과 스키장을 다녀왔다는 것. 제 칠순잔치 때 아이들 방학 특강이 있다며 일찍 가버린 건 사실 백화점 세일 때문이었다는 것.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혜인 씨가 시댁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영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기본적인 예의와 도리까지 저버려도 되는 건 아닐 텐데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혜인의 행동은 다른 젊은 며느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요즘은 혜인이처럼 나도 내 생활을 좀 찾고 싶어요. 라면서 시댁 방문을 차츰 줄여가더군요.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 밤새 이야기꽃을 피우던 그 정겨움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빨리 왔다, 빨리 가기 바쁜 모습만 보입니다. 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더군요. 우리 며느리는 명절 음식도 다 배달시키자고 해. 전통이고 뭐고 없어. 우리 며느리는 아예 해외에서 살면서 영상통화로만 얼굴 비추지. 하지만 혜인이만큼 노골적으로 시댁을 무시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손주들과의 관계였습니다. 할머니가 옛날 얘기 들려준다고 그런 거 말고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세요.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이요. 애들 입맛에 안 맞을 것 같은데 손주들과의 추억을 만들고 싶어도 혜인이는 늘 이런 식으로 제지하곤 했습니다. 결국 저는 현우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들만큼은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현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구나. 토요일 저녁 퇴근길에 잠시 들르라고 해서 마주 앉았습니다. 혜인이가 엄마를 많이 힘들게 하는구나. 그런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우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었어요. 왜 어머니는 혜인을 이해하려 하지 않으세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산다고요. 어머니, 세대의 기준으로만 혜인을 판단하시면 그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내 아들이, 그것도 내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이렇게 말하다니. 현우야, 엄마가 혜인한테 무슨 큰 요구를 한다고 그러니? 그저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달라는 것뿐인데. 어머니도 많이 변하셨잖아요. 예전에는 더 이해심도 많으시고 너그러우셨는데 요즘은 혜인만 보면 트집 잡으시려고. 결국 그날의 대화는 서로의 마음만 더 상하고 말았습니다. 현우는 혜인의 편만 들면서 마치 제가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어머니, 혜인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직장도 다니고 애들도 키우고 시댁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이 키우면서 혜인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배려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엄마가 문제인가 보구나. 엄마가 너무 구시대적이고 완고하고. 하지만 현우야, 엄마는 그저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명절이 다가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혜인가 어떤 핑계를 대려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 이번에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애써 그런 생각을 억누르고 걱정했어요. 기침도 심하고 몸살 기운도 있고 아이들한테 옮길까봐 걱정돼서요. 현우랑 애들만 보내드릴게요. 이번에는 코로나 검사까지 했다면서 음성이 나왔지만 그래도 걱정된다고 하더군요. 목소리도 안 좋게 내면서 제게 전화로 말한 며느리의 말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단순히 화가 난다거나 배신감을 느낀다거나 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혜인의 거짓말을 믿으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이웃집 순희 씨가 위로한다고 찾아왔습니다. 준자 씨,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래요. 우리 며느리도 옆집 할머니가 집에 간 뒤에도 분이 삭혀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현우한테 전화해서 막 뭐라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발리 놀러간 사진도 며느리 핸드폰에 보냈습니다.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이렇게까지 해도 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혜인이에게 사진을 보낸 얼마 후 현우랑 기념품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혜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거짓말도 하고, 어머님 마음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현우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지겠습니다. 정말로요. 명절에도 꼭 참석하고 손주들도 할머니와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하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혜인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사과는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죄송해요.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이번 명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작년 제 생일 때도 앞으로는 더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죠. 하지만 그 뒤로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며느리의 반성과 사과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좀 더 지켜봐야 할까요?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도리와 예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변화하려 하는 며느리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어쩌면 저도 조금은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의 잘못된 행동을 모두 눈감아줘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을 통해 제게 지혜로운 말씀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화병으로 드러눕고 어영부영 지나다 보니 또 설이네요. 이번엔 또 무슨 핑계를 댈지, 전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답답한 심정입니다. 좋은 조언을 나누어 주시고 올해 운수대통으로 복받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연을 위한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셔요. 감사합니다.